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비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만 좀 잘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패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비 계획이라는 건 뭐 간단히만 보면 되죠. 경비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경비를 해야 되는 요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해를 분석해야 되죠. 거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라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경비 계약처 요구하는 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아무튼 이제 계획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경비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경비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전 조사가 있는데 이제 의뢰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의뢰인들의 요청 내용, 그다음에 실시 계획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서 일단 현장에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장 청취는 현장에 가서 대상물 상태를 파악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겠죠. 그거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말도 듣고 그리고 직접 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란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만 듣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이렇게 이제 출제 표시를 좀 해놨죠.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경비 실시의 수준이 있습니다. 1차원적, 그다음에 단편적, 그다음에 반응적, 총체적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봐야 돼요. 1차원, 그다음에 단편, 그리고 반응적, 그리고 총체적. 일단 반총 있죠. 일단 반총. 이게 이제 경비 실시 수준이에요. 일단 반총.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내느냐? 이걸 이제 그 사랑의 짝대기처럼요. 연결시키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가장 단순하죠. 자, 가장 단순하니까 1차원이지. 가장 단순 1차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일한 예방 체계에 의존하는 거. 이게 바로 1차원적인 것이에요. 이제 경비원이 그냥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하는 거. 이게 1차원이다. 그다음 단편적은 뭐냐?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경비 조직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경비 조직을 추가한다. 여기는 이제 경비원만 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경비가 아니라 단기적인 형태의 경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편적, 단기적. 단기적. 그러면 하나를 추가해서 단기적. 이건 단편적이야. 단으로 가죠. 단편적이다. 단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반응적 경비는 뭐냐면 특정한 경비 위해에 대한 특정한 문제가 생겼어. 이게 특정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실을 발생할 때마다 그 손실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대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 특정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단기적이니까 단편적인 거고. 단순하게 이제 경비원만 하는 게 1차원이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총체적인 건 뭐냐? 이게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거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이 총체적이죠. 포괄적, 총체적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보면 특정한 유해와 관계없이에요. 특정한 유해와 관계없이. 여기는 아까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것이고 특정한 문제가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 아래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이라는 건 장래 손해 가능성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같이 표준화하는 것 이런 걸 가리켜 총체적 경비라고 그래요. 일단 반총 꼭 정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급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계획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뭐 잘 나오진 않겠죠. 그죠? 시설물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 선행해야 되겠죠. 계획이라는 게. 그리고 경비부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비 대상 기업체 전반적인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한정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 나와요. 기본 방향. 기본적으로 누구나 계획의 방향이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누구나 알 수 있어야지. 자기만 알면 안 되죠. 이게 경비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시설주와 그리고 경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수립할 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절차적 민주정도 중요하겠죠. 이 과정이라는 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되는 거지 혼자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비 계획 시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이게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신속성만 갖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계획 수립자는 관련 기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 조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계획 수립을 그냥 혼자 경비원만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이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평가 분석을 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환류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 원칙이 나오겠죠. 기본 원칙과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비원 직원 대기실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물 출입구 비상구에 인접한 거. 그러니까 이 경비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출입구에 빨리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감시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경비실 직원의 출입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반인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많은 곳, 적은 곳이 아니겠죠. 요게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해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의 출입구는 그 주차장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직원이 가까우면 이렇게 산에 절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건물 출입구 수는 경비구역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해야지 이게 경비에 유리하겠죠. 안전장치야 유리창의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높이를 설치해서 강화 유리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조명 시설도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이제 경계구역 보호 보면 건물 외부 틈으로 접근 또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이랄지 환풍기랄지 또는 하수도관이랄지 맨홀 이런 것도 다 감시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적 지역과 하차 지역에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항구나 부두 지역 등의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구적으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경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적 지역과 하차 수령 지역을 분리해야 돼요. 여기다가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서요.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 지역과 하차 지역을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잠금장치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죠. 잠금장치는 전기하고 파손이 어려워야 되겠죠. 열쇠의 분실을 대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또한 외딴 곳이나 비상구 출입구는 경보장치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일반 시설물 경비 계획이에요. 시설물에 대한 경비 계획 수립 시에 각 대상물의 특수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경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고려할 시설물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낡은 시설물, 그다음에 현대 건물 다 전부 다 포함해야 되겠죠. 이걸 제외한다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가장 방치된 문이랄지 낡은 시설물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여기 잘 찾으셔야죠.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순서는요 이렇게 돼요. 인지. 일단 문 인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해요. 그 다음에 유해 요소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분석을 합니다. 조사 분석이에요. 인목 조분이죠. 인목 조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계획을 세워요. 전체 계획을 세웁니다. 전체 계획. 그리고 경비 계획안을 비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선안을 선택을 합니다. 최선안을 선택을 하는 이렇게 갑니다. 인목분, 그 다음에 전체, 전검체, 인목분, 전검체 순서가 알아셔야 되는데요. 인지를 보시면 이제 인지라는 건 뭐예요? 위험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경비 문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경비 문제의 발생을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경비에 대한 의뢰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인지가 먼저예요. 제일 먼저 그다음에 그러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목표. 그러면 경비 수행 대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경비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비 방향을 설정하는 게 목표죠. 어떤 방향으로 경비를 설 건지 이렇게죠. 인목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죠. 조사 분석으로 가요. 분석, 인목분으로 갑니다.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 위의 요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고 경비 책임자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과정이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돼요.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위의 분석입니다. 이제 계획 수립 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립을 해서 중요한 과정을 조사 과정에 이제 넣어서 위험 요소를 경비 대상별로 추출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목 그다음에 이제 조사 분석으로 가요. 조사 분석. 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 계획을 일단 검토해야 돼요. 이제 전체 계획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공동 목표,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고려를 해서 경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다른 부서와 충돌 여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의 내부적인 규율이나 책임 한계 이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체 계획 검토할 때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전체 계획을 검토를 했으면 이제 경비 계획안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검토를 해야 돼요. 경비 계획안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한다. 단일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몇 개 안을 작성을 해요. 서로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최선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하나만 딱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업무 환경,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다 검토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선안이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최선안에 따라서 경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 최종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비를 실시합니다. 그럼 경비를 했어. 그럼 사후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잘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또 환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효율성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나중에 또 이런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제 경비 수준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경비 중요도에 따른 겁니다. 중요도. 레벨로 보잖아요. 레벨 1부터서 레벨 이제 5까지 있어요. 5까지 있어요. 1, 2, 3, 4, 5까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게 최저 수준까지. 이게 이제 1이에요. 최저 수준. 그 다음에 하위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중위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최고 수준이 있겠죠. 이제 하위, 중간, 상위, 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레벨 1부터 보겠습니다. 연결하는 부분이겠죠. 레벨 1은 뭐냐? 불법적인 일부 외부 침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계획된 경비 시스템을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 단순한 침입으로부터 무장 공격에 이르기까지 외부 공격을 방해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보면 보통 출입문과 자물쇠를 갖춘 창문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 장벽만 두는 걸 뭐라고 하나? 최저 수준이라고 그래. 최저 수준. 그냥 물리적 장벽만 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출입문, 자물쇠를 갖춘 창문, 이렇게만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저 수준인 거예요. 최저 수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1단계인 거죠. 1단계. 레벨 1이에요. 자, 그다음에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 레벨 2죠. 하위 수준은 이제 레벨 2입니다. 하위 수준. 자, 하위 수준은 뭐냐? 일정한 패턴이 없는 불법적인 일부 외부 침입을 방해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데요. 물리적 장벽이나 자물쇠로 보강된 출입문, 보다 복잡한 수준의 자물쇠, 이게 되죠.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자물쇠는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면, 최저라고 한다면 이제 하위예요. 하위. 기본적인 경비 시스템,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을 잘 꼭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작은 소매 상점, 저장 창고, 이거는 이제 하위입니다. 하위. 이제 작은 소매 상점이죠. 그리고 저장 창고 정도 이런 경우에는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수준은 자물쇠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 자, 그다음에 중간 수준으로 넘어가죠. 중간 수준. 레벨 3입니다. 레벨 3. 일정한 레벨 3죠. 이렇게 일정한 패턴 없는 불법적 외부 침입, 내부 침입 발견을 방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경비원, 그다음에 발전된 원거리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경계적이 보다 높은 수준의 물리 장벽인데 보면은 이제 경비원이 들어가죠. 이게 중간 수준 경비입니다. 중간 수준 경비인데 보면은 여기 제조 공장, 공장이에요. 그다음에 대형 소매점이죠. 소형이 아니라 작은 소매점이 아니라 대형 소매점. 물품 창고예요. 물품 창고. 저장 창고가 아니라 물품 창고죠. 저장 창고 경우에는 바로 하위 수준이고 물품 창고 경우는 중간 수준입니다. 중간 수준에 경비원을 이제 두는 것이죠.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 대형 소매점, 그리고 물품 창고는 뭐다? 중간 수준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레벨 4로 들어가는 상위 수준이 들어가요. 상위 수준. 레벨 4죠. 자, 일정한 패턴이 없는 외부 내부 침입을 발견 방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CCTV. 그래 고도의 경보 시스템이죠. 아까 이제 중간의 경우에는 경보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다 고도 경보 시스템을 가요. 자, 고도 조명 시스템, 높은 의사소통 장비를 갖춘 고도 훈련받은 무장 경비원이 들어요. 무장 경비원. 그냥 경비원이 아니라 무장 경비원. 이게 이제 상위 수준이겠죠. 상위 수준. 뭐 가스총이랄지 이런 거 갖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냐? 교도소죠. 교도소는 바로 상위 수준입니다. 상위 수준. 그리고 제약회사. 그다음에 전자회사. 그러면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교도소, 제약, 전자. 이런 정도라면 이런 경우는 무장 경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위 수준입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 레벨 5는 최고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최고 수준.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침입을 발견, 억제, 그다음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계획 시스템이죠. 뭐냐면 24시간 즉각 대응 체제를 갖춘, 이게 바로 레벨 5예요. 그러면 뭐예요? 군사시설. 그다음에 정부 특별 연구시설.
그다음에 외국 대사관 정도죠.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최고 수준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무장 경비를 준다고 해서 이게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되고 거의 매 시험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 A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비의 조직화입니다. 그러면 경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인이 하기 때문에 이게 조직화가 필요하죠. 조직화는 인력 경비나 기계 경비의 조직화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 경비의 조직화라는 것은 경비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러면 그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 체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계층제, 명령 복종 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채용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의미하고 기계 경비의 조직화라는 것은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경비 조직화라는 것은 경비원들을 채용 훈련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인력 경비 조직화고 기계 경비 조직화는 기계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기계 경비 조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성을 보면 민간 경비의 조직화 과정에 이제 어때요? 경비에서는 위험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돌발성, 기동성 이런 업무 특수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 경비랄지 기계 경비 운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순수한 형태의 기계 경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기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일단 감지가 됐으면 빨리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의 기계 경비는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타 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되면 전문성이 저하돼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와 연계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 같은 규모가 작은 시설일수록 계약 경비가 이제 많죠. 계약 경비로 이루어져요. 자체 경비보다는 계약 경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용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소규모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경비 부서의 조직입니다. 경비 부서의 조직. 경비 부서의 조직은 이제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직 조직이라는 게 명령 복종 체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 책임자의 권한 명령이 최하급까지 내려가는 조직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직 구조라는 조직으로서 어떻게 이제 계층제랄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 수직 구조는 상명 하복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 명령 체제가 주죠. 지휘 명령 체제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고 신속하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직 구조는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구조로 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요. 이렇게 위에 상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정권자가 독단에 이르면 문제가 생기고요. 의사소통이 또 원활하잖아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명 하복이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의사 전달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게 계층적인 단점이기도 한데 이게 하부에서 위로 의사소통이 올라가지 못하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수평 조직은요 부서별로 역할을 구분해가지고 이 전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명령 이제 복종 관계를 강조한다면 수평적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건데 수평적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죠. 전문성. 대등한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가 또 이제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책임 경영제로 이제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평적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파벌주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그리고 부서 간 사기가 또 떨어질 수가 있죠. 서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이제 조직 시 이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권한이 있는데 이제 권한은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 권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이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위임이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무처리 권한 일부 그 책임을 부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넘기는 건데 최고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에게 경비 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이제 넘어가겠죠. 자, 그럼 특징을 보면 최고 관리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고 중간 관리자가 권한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데 이 부분적, 일부 이렇게 되죠. 이게 위임이라는 건 전부를 위임하지 못하고요. 이게 부분적인 것만 되죠. 전부 다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의 위임으로 모든 책임이 이양되는 것은 아니죠. 상급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임을 했다 할지라도 이 상급자는 감독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이 감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감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면한다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직과 관련해서 원칙에 통솔 범위라는 게 있어요. 통솔 범위라는 것은 1인의 상관이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이걸 이제 통솔 범위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통솔 범위란 조직 시에 한 사람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의 부하의 수 이거를 가리켜서 바로 통솔 범위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홀데인 위원회에서 통솔 범위는 보통 이제 10명에서 12명 인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통솔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요. 기존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조직은 짜임새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통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렇게 통솔 범위가 넓는 거죠. 이게 기존 조직이 짜임새가 좋기 때문에 새로 만든 조직보다 통솔 범위가 더 넓죠.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 계층 수 잘 보셔야 되는데 계층 수가 적을수록 넓어요. 계층 수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계층이 하나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통솔하죠. 이게 통솔 범위고 이 계층을 나눠놨어요. 이 계층을 나눴다. 그러면 여기가 통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층 수가 많아지면 통솔 범위가 좁아지죠. 이렇게. 따라서 계층 수와 통솔 범위는 반비례죠. 반비례 관계다.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하의 자질은 어때요? 아주 유능한 부하가 있다면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어지고요. 관리자의 능력이 좋으면 어때요? 당연히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겠죠. 통솔 범위가 넓어지겠고, 관리자와 관리 범위를 보면 여러 장소, 장소가 여러 장소면 어때요? 통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자,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통솔 범위가 좁겠죠. 그죠? 이제 한 건물에 있으면 통솔하기가 쉬우니까 통솔은 넓은데 건물이 분산돼 버리면 당연히 통솔 범위는 좁아지겠다. 그다음에 이 직무 성질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냐 아니면 복잡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 비전문적일수록 그다음에 비전문적일수록 단순할수록 이렇게 통솔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되면요 이게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알기 쉽게 보면은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애를 본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애를 10명 볼 수 있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거기는 한두 명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20대 30대 이렇게 나는 강의를 한다고 쳐요. 100명도 할 수 있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졸겠지만 아무튼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순할수록 비전문적일수록 오히려 통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일수록 오히려 통솔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장소가 어때요? 지리적으로 분산되면은 통솔하기가 어렵겠죠. 좁아지겠죠. 그리고 분산이 작을수록 넓다. 그 말은 뭐야?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집중될수록 통솔 범위가 넓은 거고 분산될수록 통솔 범위가 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솔 범위 원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비 조직의 운영 원리예요.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 책임자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계층제 원리예요. 계층제 원리인데 계층제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화예요. 등급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등급화 시켜가지고 올라갈수록 어때요? 당연히 권한과 책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휘 감독 관계를 하는 게 상명 하복 관계예요. 그래서 상관은 부하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 복종 관계 이게 이제 계층제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최하위까지 가죠. 근데 이 계층제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냐면요. 이게 장점은 이 신중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이렇게 한 번 걸러 두 번 걸러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 밑에서 의사소통이 못 올라가요. 왜냐면 위에서 밑으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소통에 이렇게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 통일 원리는 뭐냐면 경비원은 자신을 직접 관리하는 경비 책임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보고한다는 운영 원리예요. 이게 이론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이제 B, C, 그다음에 뭐 D, E, F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 명령이 오면요.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1대1 원리로 가야 돼요. 이게 명령 통일 원리라는 건 1대2 원리다.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의 상원한테 명령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복종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은 이게 통일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휘 계통의 이론화를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 원리는 모든 기능을 특성별로 임무를 분담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문성을 이렇게 기하잖아요. 뭐 군대다, 군대로 하면 취사병이 있고, 그 다음 행정병이 있고, 이렇게 나누듯이 운전병이 있고, 이러듯이 임무를 분담해서 전문화 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전문화 원리는 무엇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정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계층제와 전문화 원리는 이게 이제 충돌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이등병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행정병이었는데, 그럼 행정병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참이 오잖아요. 고참에서 야, 축구하러 가자.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충돌이 돼요. 이게 전문성과 계층이라는 것은 충돌이 되니까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체계 간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통일적이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화 원리와 계층제 원리 또는 명령통일 원리가 이게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직 구조 관련 업무가 내부적으로 복잡화, 분업화, 전문화되면서 이 조정의 통합 필요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이러겠죠. 일단 뭔가 목표가 여러 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 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서로 보니까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화 원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화 채널을 마련해 준다 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처럼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경비 인력 수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을 규모를 비례해서 필요 인원은 해당 시설물의 전체 면적과 고용된 경비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항상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인력 수요는 위의 요소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경비원의 고용과 이제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규와 규칙 준수한다. 법규라 규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관할구역 내 경비장물 건물, 토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방문자에 대한 적절한 경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비원은 임무를 보는 건데, 경비원은 뭐야? 법규 규칙을 준수하자. 뭐 제목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질서 유지와 지원, 이게 이제 경비원의 임무잖아요. 담당 구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행자나 차량을 통제하고죠. 그다음에 안내가 필요하면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바로 경비원의 임무죠.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신속하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는 경보음을 울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경비원의 임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감시 조사도 임무죠. 이렇게 인원 차량들을 조회하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도록 이런 걸 감시하고 또 조사하는 거고, 순찰 검사를 하죠. 우리 뭐 시설에 대해서 경비원들이 하는 일일 거예요. 이제 시설물 경비,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바로 임무내 순찰을 하고 안전 점검을 해서 분실물 습득 시에 그 사항을 면밀히 기록하고 또 주인을 찾아주고, 이게 바로 경비원의 임무라고 볼 수 있어요. 경비원의 자질은요, 뭐 제목은 뭐 되죠? 당연히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의 신체 재산의 안전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지식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책임 있게 수행한다는 사명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정서적 안정성. 경비 업무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고객들이나 또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주 교체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은 뭐냐? 경비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와 근무 여건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유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아파트 경비원 문제들 뭐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근데 너무 뭐 많은 일을 시킨달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보수가 낮달지 이제 그렇게 되면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주 바뀌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보수가 필요할 거예요. 신체적 능력도 필요하겠죠.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 평소에 훈련이 있는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시력이나 청력이나 판단력 이런 게 있어야 되게 되는데, 너무 나이 들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은 이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죠. 신중한 선발해야 한다. 지원자들의 신중한 선발은 그 경비 업무 성공적인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신중하게 되죠. 넘어가시겠습니다. 뭐 이거 간단하니까요. 이거는. 그다음에 경비원의 이제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 훈련. 교육 훈련의 목적. 조직 경영 전략의 정교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교육의 목적이에요. 경비원을 왜 교육하는 거예요? 경영 전략을 알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을 통제하고 조정 문제를 미리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하면은 조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융통성을 확보할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 안 되죠. 제재 목적 이거 아니죠. 이 교육이 제재 목적은 아니죠. 제재 목적은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 교육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훈련 사항을 보면 차량 운행, 장비 운영에 대한 숙지를 해야 돼요. 미리 시설에 대한 차량,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보안 검색이랄지 보호하는 요령도 다 터득해야 되고, 응급처치도 알아야 되겠죠. 이 경비를 사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법도 알아야 됩니다. 비상대치 요령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호 의전이랄지, 그다음에 인간관계, 직업윤리, 윤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요령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순찰 일지랄지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경비요원의 의무, 경비 관련 법규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일반 경비원 교육과 관련해서요, 교육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 직무교육 이렇게 이제 받도록 하고 있어요.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경비업자는 일정한 경력, 자격을 갖춘 일반 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임교육을 보면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기관과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리, 그러니까 경비원이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받을 수 없다 하면 틀리겠죠.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경비업자가 부담,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비용 누가 부담하다? 경비업자가 부담하지 경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협회, 그다음에 경찰 교육기관, 그다음에 경비 관련 학과에서 개설된 경비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 같은 곳이에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임교육의 대상 제외자가 있어요. 신임교육 제외 이렇게 대상 제외자가 있는데 요 내용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임교육이 제외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 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됐어. 그럼 신임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있죠.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어. 옛날에 경찰이었어.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 경호 공무원이었다. 또는 별정직 공무원. 아마도 이 경호를 섰던 공무원이었던 경우. 이 경우도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부사관 이상, 군인이죠. 군인 경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경비 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요, 신임교육 안 받아도 돼요. 채용 당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안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3년 이내에 종사했었다.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다. 예전에 경찰이었다. 또는 경호 공무원이었다. 또는 경비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임교육이 면제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